풍파. 강변의 흙마당 부근에도 점차 태양이 누르스름한 햇살을 거두어 갔다. 강가에 자라고 있는 오구나무 잎들도 겨우 숨통을 되돌렸으며 몇 마리의 모기들이 윙윙거리며 그 밑을 날고 있었다. 강변 농가의 굴뚝에서도 차차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낙네나 아이들이 앞마당에 제각기 물을 뿌리고 작은 탁자와 걸상들을 내놓았다. 저녁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늙은이와 남자들은 걸상에 앉아 파초선을 붙이며 한담을 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거나 오구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돌멩이 내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검은색의 마른 나물찜과 누르스름한 쌀밥을 받쳐들고 나왔다. 강물에는 문인들의 술놀이 배가 지나가고 문인 한 사람이 이쪽을 향해 시흥을 돋구어 말했다. 근심이 없는 농가는 참으로 즐겁도다. 그러나 문인의 말은 사실과 맞지 않았다. 하긴 그들은 국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국은 할머니는 크게 노하여 찢어진 파초선으로 걸상다리를 치면서 말했다. 나는 79까지 살았으니 실컷 놀았다. 저놈의 집안 망하는 꼴을 눈뜨고는 보기 싫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당장에 밥을 먹을 텐데 아직도 콩볶음을 먹다니 이놈의 집안은 먹어 망하고 말 거다. 그의 증손녀 육군이 콩볶음을 한 주먹 움켜쥐고 바로 맞은편에서 뛰어오다가 할머니를 보고는 이내 강가로 달려가 오구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쌍뿔같이 따올린 자그마한 머리통을 내밀고 크게 소리쳤다. 미워! 할머니 죽어버려! 국은 할머니는 비록 고령이긴 했으나 귀는 아직 심하게 먹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대가 처질수록 못나신다니까. 이 마을의 관습은 유별난 데가 있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집 저울에 무게를 달고 근수를 그대로 애 이름으로 삼았다. 국은 할머니는 50살의 생일잔치를 치르고 난 후 차츰 불평꾼으로 변했고 노상 투덜댔다. 그녀가 젊었을 때는 날씨도 요즘처럼 이렇게 덥지는 않았고 콩도 이렇게 단단하지 않았다면서. 한마디로 요즘 세상은 되먹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육근은 증조부보다 3근이나 모자랐고 제 앞이 7근보다도 1근이 적었으니 이것이 바로 요지부동한 실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녀는 거듭 힘주어 말했다. 참 대를 물릴수록 나빠지는구나. 그녀는 손자 며느리 7근댁이 마침 밥 광주리를 받쳐들고 탁자 옆으로 나오자 이내 밥 광주리를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며 잔뜩 부어가지고 투덜댔다. 할머니, 또 그렇게 말하시는군요. 육군은 갓 나왔을 때 무게가 6근 반이 아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잰 저울은 사제로 무게가 더 나가는 18냥짜리 저울이었거든요. 만약에 16냥짜리 정식 저울로 쟀더라면 우리 육군의 무게는 틀림없이 7근이 넘었을 거예요. 하긴 증조부님이나 조부님이나 정말 9근 또는 8근이었는지 더욱 14냥짜리 가벼운 저울을 쓴 건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대가 처질수록 못하지. 7근댁이 미처 대꾸할 겨를도 없이 문득 골목을 돌아오는 7근을 보자 국은 할머니는 이내 몸을 돌이켜 7근에게 쏘아붙였다. 에그, 저 등신이 어디 갔다 이제 오지? 어디 가서 되졌었나? 밥 차리고 기다린 사람 생각도 못해? 7근은 비록 농촌에 살고 있으나 일찍부터 비황같이 하늘 높이 뻗어보겠다는 야망을 품었다. 조부로부터 그에 이르는 3대에 걸쳐 호미자루를 잡지 않았으며 그도 역시 집안 물림으로 뱃사공품을 팔았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노진을 떠나 성내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노진으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제법 아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어느 지방에서는 우뢰의 신이 진해의 요정을 토막쳐 죽였다든가 어떤 곳에서는 규수가 야차를 낳았다고 하는 따위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틀림없이 뛰어난 명인이었다. 그러나 여름에 밥을 먹을 때는 불을 켜지 않는다는 것이 여태껏 지켜내려오고 있는 농가의 습관인지라 늦게 집에 돌아왔으니 마땅히 욕을 들어 만하다. 칠근은 한 손에 상아 물불이 백동 담배통이 달린 육척길 위에 상비죽 담뱃대를 쥐고 고개를 떨군 채 느릿느릿 걸어와 조각걸상에 앉았다. 육근도 함께 걸어 나와 옆에 앉으며 아버지! 하고 불렀다. 칠근은 대답이 없다. 대가 처질수록 못돼간다. 구군 할멈이 뇌까렸다. 칠근은 매우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황제께서 용좌에 오르셨어. 칠근댁은 한동안 멍청이 있다가 호련히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 듯이 말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임금의 대사가 또 내릴 것 아니에요. 칠근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야 변발이 없는 걸. 임금이 변발이 있어야 된대요? 있어야 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칠근댁은 초조해서 다그쳐 물었다. 함영주점에서 사람들이 다들 있어야 한대. 칠근댁은 즉시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함영주점은 가장 소식이 정확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칠근의 대머리를 힐끗 보자 치솟는 노여움을 참지 못했다. 남편이 밉살스럽고 원망스러웠으며 또한 갑작스레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사발에 밥을 퍼담아 칠근 앞에 밀어놓고 말했다. 큰소리 말고 냉큼 밥이나 먹어요. 상을 찡그리고 운다고 당장에 변발이 생겨나겠소? 태양은 마지막 햇살마저 거두어들었다. 강물에는 은근히 찬 기운이 되돌아왔다. 흙마당에는 온통 밥그릇과 젓가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시금 사람들의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솟았다. 칠근댁은 세 사발의 밥을 다 먹고 훌쩍 고개를 들었다. 가슴속이 걷잡을 수 없이 두근두근 뛰었다. 오구나무 잎 너머로 작달막하고 통현한 조칠 영감이 새파란 삼배 장삼을 입고 막 외통나무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조칠 영감은 옆마을 무원주점의 주인이다. 이곳 30리 사방에서는 제일 뛰어난 인물이자 학자이기도 했다. 글줄이나 알고 있다고 해서 제법 원로의 내음도 풍기는 영감이었다. 그는 10여 권짜리 김성탄 비평의 삼국지를 가졌고 노상 앉아서 한자 한자 읽었다. 그는 오호장의 성명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충의 자가 한승이고 마초의 자가 맹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혁명 후로 그는 변발을 머리통 위에 말아 올려 마치 도사 같았다. 노상 탄식하며 만약에 조자룡이 살아있다면 천하가 이렇게 엉망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뇌까렸다. 칠근댁은 눈이 매우 예민했다. 언뜻 먼 눈으로 오늘 조칠 영감이 이미 도사가 아니라 번들번들한 머리통에 검은 변발을 늘어뜨린 것을 보았다. 동시에 그녀는 틀림없이 황제가 용좌에 올랐으며 따라서 반드시 변발을 늘려야 하며 까까머리 칠근은 영락없이 크게 위험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기는 조칠 영감이 삼배 장삼을 입는 예는 별로 없었다. 3년 이래로 딱 2번 입었을 뿐이었다. 그중 한 번은 자기에게 역정을 내던 곰보 아사가 병들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전에 그의 주점을 때려부셨던 노영감이 죽었을 때였다. 지금이 바로 3번째라 그에게는 반드시 경사스러우나 그의 원수에게는 재앙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칠근댁은 2년 전에 칠근이 술에 취해서 조칠 영감 보고 쌍놈이라고 욕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칠근에 대한 위험을 직감하고 가슴속이 두근두근 뛰었던 것이다. 조칠 영감이 걸어오자 길가에 앉아서 밥을 먹던 사람들은 누구나 일어나 젓가락으로 자기네 밥사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영감님, 우리 상에서 진주 좀 드세요. 조칠 영감은 지나는 길에 머리를 끄덕이며 어서들 드시오 하고 인사하며 바로 칠근네 상 옆으로 왔다. 칠근네 식구들이 허둥대며 인사를 하자 조칠 영감 역시 미소를 지으며 그냥들 드시오 라고 말하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밥과 반찬을 자세히 살폈다. 마른 반찬 냄새가 맛도 좋겠는데. 그래, 소문은 들었나? 조칠 영감은 칠근의 뒤에 서서 칠근댁을 마주보며 말했다. 황제께서 용좌에 올랐죠? 칠근이 말했다. 칠근댁은 조칠 영감의 얼굴을 보며 나오지 않는 웃음을 억지로 띠며 물었다. 황제께서 이미 용좌에 오르셨으니 황은의 대사는 언제쯤 있을까요? 임금의 대사? 대사는 차차 반드시 내릴 거야. 여기까지 말하고 조칠 영감은 갑자기 언성을 사납게 돋아올리고는 그러나 당신의 칠근의 변발이 문제요. 변발을 어떻게 하겠어? 그게 가장 필요한 거요. 다들 알겠지만 장발적 나리 때는 머리는 있으되 목은 없었고 목을 남기려면 머리를 남기지 못했었지. 칠근과 그의 마누라는 글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오묘한 고전에 대해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학식이 높은 조칠 영감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일이 몹시 중대하며 바로 되돌려 잡을 도리가 없음을 느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양 귀청 속이 윙하고 울렸고 더 이상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갈수록 세대가 나빠진다니까. 마침 불만에 찼던 구군 할멈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칠 영감에게 짓거렸다. 요즘의 장발적은 그저 남의 변발만 자른다니까. 중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게 만들다니. 이전의 장발적은 어디 그랬소. 내야 79회를 넘겼으니 살 만큼 살았지. 이전의 장발적은 한필의 붉은 비단으로 머리를 싸매고 쭉하니 길게 느려 발꿈치까지 끌게 했지. 친왕님은 노란 비단을 늘어뜨렸지. 노란 비단, 붉은 비단, 노란 비단. 내야 오래 살았지. 79살이니. 칠근댁은 일어서며 혼잣말로 투덜댔다. 이걸 어쩌면 좋지. 이 많은 자식들이 온통 애비 하나 바라고 사는데. 조칠 영감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그래도 소용없지. 변발이 없으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책에는 조목조목 분명하게 적혀 있거든. 죄인 식구가 얼마건 상관없이 말이야. 칠근댁은 책에 적혀 있다는 말을 듣자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다. 혼자서는 조바심을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느닷없이 다시 칠근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칠근의 콧등을 가리키며 짓거렸다. 이 등신아, 바보야! 자업자득이야. 모반할 때 내가 다짐했지. 배짱을 부리면 안 된다. 성 안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죽어도 성 안에 가야 한다고 고집을 세우고 성 안으로 굴러 들어가자마자 남에게 변발을 차렸으니 전에는 번뜩번뜩 새까만 명주실 같은 변발이었는데 이제는 중도 아니고 도사도 아닌 꼴이 되고 말았으니 저는 제 잘못으로 벌을 받는다지만 집안 식구들까지 말려들게 되었으니 어쩌란 말이지. 이 산귀신 같은 죄수야. 마을 사람들은 조칠 영감이 온 것을 보자 너나 없이 서둘러 밥을 먹고 칠근네 밥상 주위에 모여들었다. 칠근은 자신이 출중한 인물임을 알고 있는지라
이렇듯 사람들 앞에서 여편네에게 모욕을 당하고 보니 퍽이나 몰골 사나웠다. 그러나 간신히 머리를 치켜들고 더듬더듬 뇌까렸다. 당신 오늘은 제멋대로 짓거리지만 그때 당신도 날귀신 같은 죄수. 구경꾼 중에서 가장 마음씨가 고운 8일댁이 2살 된 유복자를 안고서 칠근댁 곁에서 법석대는 꼴을 보고 있다가 참다 못해 다급히 타일렀다. 칠근댁 그만하세요. 신선이 아니고서야 누군들 앞일을 알겠소. 하긴 칠근댁도 전에 변발쯤 없어도 흉악할 게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하물며 고의 원님이 포고를 내리지도 않았는 걸 뭐. 칠근댁은 미처 다 듣지도 않고 양쪽 귓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젓가락 짝을 8일댁 코앞에 대고 달려들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8일댁 요셉에도 내 스스로 어엿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내가 어찌 그런 허튼 소리를 했겠소? 그때만 해도 내가 꼬박 사흘을 두고 운 것을 누구나 다 보았어요. 이 망나니 육근도 따라 울었지. 큰 사발의 밥을 막 다 먹은 육근이 빈 사발을 내밀고 더 달라고 소리를 쳤다. 화가 난 칠근댁은 냅다 젓가락 짝으로 육군의 쌍뿔머리 한복판을 내리치며 악을 썼다. 누가 끼어들랬어? 이 환양지랄 화부야! 쨍그렁하고 육군이 쥐고 있던 빈사발이 땅에 떨어지며 공교롭게도 벽돌 모서리에 맞아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칠근은 벌떡 일어나 조각난 사발을 집어 맞추어 보고는 큰 소리로 이 망할 년! 하며 육군의 뺨을 후려쳤다. 육군은 쓰러져 울자 국군 할멈은 손녀의 손을 잡아 끌며 갈수록 세상이 못돼 가는구나 못돼 가! 하고 연거푸 되뇌이며 저쪽으로 가버렸다. 8일댁도 발끈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칠근댁! 당신 화풀이를 남에게 씌워? 조칠 영감은 처음부터 싱글거리며 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8일댁이 고을의 원님도 포고를 내리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자 적잖이 화가 났다. 그때 이미 상옆을 돌아 나온 그는 노기를 띠며 중얼댔다. 분풀이를 남에게 씌우고 말고는 따 좀 뭐라나. 많은 군사들이 머지않아 들이닥칠 텐데 모두들 잘 알아야 해요. 이번에 황제를 받들고 나선 분이 바로 장장군님이요. 장장군으로 말하자면 연인 장익덕의 후손이시고 그의 한길하고도 8자 길이의 사모는 비록 만인을 이겨낼 용력을 가졌다 한들 그 누가 막아낼 건가. 그는 동시에 2 주먹을 불끈 쥐고 보이지 않는 사모를 움켜쥔 듯 8일댁 앞으로 몇 걸음 내디디며 그대가 장군을 막아낼 수 있는가? 하고 말했다. 마침 분통이 터져 아기를 안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던 8일댁은 느닷없이 조칠 영감이 온통 얼굴에 땀을 번들거리며 눈을 부라리고 바로 자기를 노리고 달려오자 왈칵 겁에 질려 할 말도 다 못하고 훌쩍 몸을 돌려 도망갔다. 조칠 영감도 뒤쫓아 걸었다. 모든 사람들은 8일댁이 공연한 참견을 했다고 나무라면서 길을 터주었다. 변발을 잘랐다가 다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몇 사람들은 틈바구니에 다급히 몸을 숨기고 조칠 영감에게 들킬까 봐 겁을 먹었다. 조칠 영감도 낱낱이 살피지 않고 사람들 앞을 지나 오구나무 잎 사이로 걸어가며 그대가 장군을 막아낼 수 있는가? 하고 뇌까리고는 외통나무 다리를 건너 유유히 사라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멍청이 서서 저마다 속으로 장익덕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확신했고 따라서 칠근은 영락없이 목숨을 잃을 것이려니 단정지었다. 칠근이 황제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생각해보면 그가 전에 사람들 앞에서 성안의 소식을 늘어놓을 때 입에 긴 담뱃대를 물고 그다지 교만한 티를 내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칠근이 범법을 했다는 일에 대해 사람들은 은근히 고소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들도 한바탕 의논을 벌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나 또한 별로 의논할 건덕지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모기들이 시끄럽게 왕왕 울어대며 사람들의 알몸에 부닥치고 내달려 오구나무 밑으로 모여들었다. 사람들도 슬금슬금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 대문을 잠그고 잠을 잤다. 칠근댁은 투덜거리면서 식기랑 탁자를 챙겨드리고 나서 역시 집을 돌아가 문을 잠그고 잤다. 칠근은 조각난 사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문간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너무나 고민에 빠진 그는 담배 빠는 것도 잊었다. 상하 물뿌리에 6자 길이나 되는 상비죽 담뱃대 끝에 달린 백동 담배통의 불빛이 점차 거무스레 흐려졌다. 그의 생각으로도 사정이 몹시 위급하게 된 듯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하겠고 또한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도무지 흐릿하기만 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없었다. 변발을 어쩌지, 이 변발을. 한길 8자의 사모창. 갈수록 세상이 망조가 되는구나. 황제가 용좌에 올랐다. 깨어진 사발은 성 안에 가서 떼워 잘 붙여야겠구나. 누가 당해낼 수 있담. 책에 조목조목 적혀있다니 이 책이를. 이튿날 이른 아침에 칠근은 전과 같이 노진에서 배를 부려 성내로 들어갔다가 저녁 무렵에 노진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6자 길이의 상비죽 담뱃대와 밥사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구군 할머니에게 사발을 성 안에서 못됨 했는데 깨진 자리가 커서 구리못을 16개나 쳤으며 못 하나에 3문이라 합계 48문의 소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군 할머니는 심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중얼댔다. 갈수록 세상 꼴이 험해지는구나. 내야 오래 살았다. 못 하나에 3문전이라니. 옛날엔 못도 그랬나? 옛날에는 못 하나쯤은 내 79까지 살았다만. 그 후로도 칠근은 예나 다름없이 날마다 성에 갔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적잖이 우울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거의가 피해 다녔고 다시는 성안 소식을 듣고자 오는 일이 없었다. 칠근댁도 기색이 좋지 않았으며 툭하면 죄수라고 외치기 일쑤였다. 10여일이 지난 칠근이 성안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처가 몹시 흥겨운 낯을 하고 물었다. 여보, 성안에서 무슨 소식 못 들었어?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황제가 용좌에 오르지 않았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던데. 함영주점에서도 말하는 이가 없었죠. 없었지. 제 생각에 필경 황제가 용좌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오늘 조칠 영감의 가게 앞으로 지나며 보니까 그가 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는데 변발을 다시 말아올라 머리통 위에 얹었고 게다가 장삼도 입지 않았어요. 어때요? 용좌에 안 올랐겠지요? 글쎄, 안 오른 모양이지. 이제 칠근은 다시 칠근댁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존경과 대우를 받게 되었다. 여름이 되면 그들은 여전히 집 앞의 흙마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싱글거리며 인사를 나누었다. 구군 할멈도 벌써 80살의 생일잔치를 지냈으나 여전히 불평투성이며 건강했다. 육군의 쌍뿔머리는 이제 길게 따내린 한 가닥 변발이 되었다. 육군은 갓 전족을 했으나 칠근댁을 따라 일을 도왔으며 16개의 구리못으로 땜질을 한 밥사발을 들고 흙마당을 뒤뚱뒤뚱 오가고 있었다. 1920년 10월